김종철의 Beyond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당선됐어요. 깜짝이야. 우리 저기 한 7년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네.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네. 덕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씨가 당선이 됐어요. 네. 김종철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모두 모아서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치 경제를 좀 섞어가지고 얘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 경제 대외 전략, 네. 대외 정책에 매우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장 김종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새 못 주무셨죠?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가 트럼프 치나?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오랜만에 종창 토크 했어요. 네, 8시에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김종대 의원이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국회의원 그 방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실에 네네. 새벽부터 우리 스태프들 가가지고 오마이 방송팀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미안했나 봐요. 샌드위치 하나씩 주더라고. 이거 김영란법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네. 어쨌든 트럼프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네. 미국, 아메리카, 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네. 제2의 레이건. 자기의 구호죠. 네. 맞아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듣자, 건설한다. 그런 거죠. 네. 몸집은 그레이트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네. 막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국민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사실 저희가 이제 팟짱도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금 박근혜 퇴진 촉구 특별 방송 이렇게 그 명패를 바꿔서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길을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보셔야 되는가 그 길라잡이 좌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 하고 있습니다. 막 국내 상황도 어지러워요. 그렇죠.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 정리도 안 됐고 그럼요. 어제 JTBC 보니까 막 성형외과 계속 나와. 뭐야 이게 또 거긴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B급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방송 보시면 막 의사 이름도 막 나오고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겠죠. 그러겠죠. 예의 아니라고 했는데 상상하는 그대로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냥.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 문건 유출 때 봉건 시대나 있어야 법한 일이라고 해놓고 그거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정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네. 지금 미국 정치까지 지금 이 난리통에 이 북새통에 미국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국민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사나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데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 나라는 더군다나 그 한미 동맹이라는 또 혈맹이라는 과거의 또 그 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 바뀐다고 얼마나 바뀔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반도 운명에서 미국 대통령, 미국 정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아까 정치 문제, 외교, 안보, 국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FTA 이후로 경제, 사회 이 문제까지 거의 미국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너무 미국화되어가지고 맞아요. 한국 사람들 미국과도 전혀 불편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국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맞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과도하게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맞아요. 과도하게 미국화되고 미국 중심적 사고에 맞습니다. 있고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막 이런 걸 쫓아왔던 것을 대반전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지금. 왜 트럼프 시대에 한미 동맹 너나 해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야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지금.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네. 한영농평 왜 안 내? 이제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조선노동당 입장으로. 햄버거 먹겠네. 오히려 우리 힐러리 클린턴보다 우리는 트럼프가 홀랐다. 그리고 트럼프는 워낙에 앞서 저희 경제학 잠깐도 다르지만
아까 그 종창 토크에서 말씀 다 하셨겠지만 이미 뭐 주한미군 철수 포함해가지고 철저하게 뭐 한반도 그 어떤 전반적인 동북아시아의 그런 안보보다는 일단 트럼프한테는 우리 돈, 우리 국방비, 그리고 우리 기업들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한국 국민 내지 한반도의 어떤 뭐 평화, 안정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요해. 그렇죠. 미국 중심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죠. 미국 우선주의. 그 조그만 나라 콩알만한 국가 관심 없어. 이래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선 경제 재계 쪽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당선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 내지 이제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이미 말씀을 해줬지만 그 경제 쪽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이번 선거에 어떤 결정적 영향은 결국은 돈 문제, 경제 문제였다는 거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게 트럼프 후보의 그 처음에는 시작 뭐 정말 공화당 안에서도 거의 소수 아웃사이더 3%의 지지율로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뭐 듣보잡 이렇게 처분게 됐던 사람. 그러니까 온갖 뭐 음담패설, 뭐 탈세 이런 문제 엄청 나와도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백인 중산 뭐 노동자 계층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힐러리랑 단둘이 딱 붙었을 때는 결국은 나의 일자리 문제, 나의 돈 문제, 나의 집 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미 앞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백인들 그다음에 특히 저소득 그다음에 노동자 계층 예전에 이런 그 노동자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그런 표를 분석해 보면 이미 미국 쪽에서 다 그렇게 분석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결정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쪽에 다 그 표를 몰아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들은 하여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그동안에 그 자유무역주의를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자유무역주의에서 이 자신들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됐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백인이라는 부분이 되게 저희들은 솔직히 한국에 있는 사람분들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인종주의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뭐 그렇지만 정말 미국이나 요즘은 이제 해외 많이 나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그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되게 큽니다. 특히 백인 중심의 어떤 앵글로색슨 계열의 어떤 그런 인종주의 시각은 여전히 미국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게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과거에는 1950년 60년대에도 중산층에 나름대로 집도 있고 넓은 집에 차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잘 살죠 사실. 잘 살죠. 미국 사람들 잘 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우리 백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밀려났다는 거죠.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가 중산층에서 사실상 그 몰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굉장히 추락한 자기네들이 실업 뭐 일자리 다 쫓겨났죠. 다 공장들 다 멕시코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색 인종들, 뭐 흑인, 아시아계, 뭐 이런 사람들이 히스패닉 뭐 들어오면서 이민자가 급증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한때는 자기가 한 축을 담당하고 나름대로 어떤 뭐 자부심 내지는 그런 미국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최근 한 20-30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완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바꿔보자는 어떤 그런 뭐 변화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백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표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나 아니면 다 나온 어떤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 그 역사적 배경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이 제2의 레이건이라고 하지만 레이건 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해서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그 블루칼라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 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2008년 서프라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지위가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설 땅이 없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국가 이익이고 뭐고 개인의 이익이 우선한다. 맞아요. 미국이 먼저야. 내가 먼저 먹고
먹고 살아야지. 지금 남 생각하게 생겼어. 맞아요. 뭐 무슨 세계 평화, 야 웃기지 마. 내가 일단 배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에서는 대단히 우파적으로 포퓰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그렇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 좌파적으로 뭐 브렉시트도 일어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에서는 뭐 무슨 치프라스 시리자 그리스 시리자의 치프라스라든가 맞습니다. 뭐 저기 뭡니까 포데모스 그 스페인의 스페인. 포데모스 이글리시아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0세기 초반의 리더십이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 그렇죠. 이런 게 있다. 네, 맞습니다. 쉐이크 흔들어라. 판을 흔들어라. 판을 흔들어라.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결과가 귀착될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판이 이게 혼돈의 시대야. 맞아요. 이게 그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제 그 어떤 모 경제 민간 경제연구소 LG 경제연구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LG 경제연구원에서 그 보고서를 냈어요. 보고서 제목이 제가 가져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반세계화의 세계화입니다. 반세계화의 세계화. 네, 그게 월가 시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반대. 사실상 지금 이번에 미국 트럼프 당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6월달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과거에 이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세계화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그 레이건 시대 대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민영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유연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그렇게 되면서 어떤 사실상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미국과 영국 중심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면 사실상의 반세계화가 되는 거죠. 고립 브렉시트를 하는 거, 우리는 유럽연합 탈퇴해서 영국만의 우리만의 어떤 그런 걸 갖겠다는 거. 고립주의. 그렇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전형적인 트럼프의 그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보는 게 사실상의 반세계화의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심의 세계화를 했던 사람들이 반세계화로 돌아서고 이 반세계화 이것이 사실상 또 하나의 세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반세계화가 또 하나의 세계화의 흐름을 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바탕에 깔려 있는 그 민심의 그 동요가 컸던 것이고 그것이 변화라는 어떤 그 흐름으로 선거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여전히 미민자에 대한 어떤 거기도 난민까지 겹쳤잖아요. 난민 문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우파 정권이 더 득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남유럽 같은 게 또 좌파 정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혼돈의 세계가 돼 있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뭐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뭐 인권, 소수자, 민주주의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 흐름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발길에 바빠. 이게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방위를 분담해서 너네가 지켜. 주한미군이 왜 있어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 인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운동했던 그런 통일단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주미철 주한미군 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북한이 있겠다. 지지했다는 게 그거예요.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해버려? 한다니. 그러면 이번 게 우리 북미 간에 평화협정 다시 맺고. 그럼 우리는 뭐야? 그동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 붕괴론 얘기하면서 그렇죠. 2년 안에 망한다며. 그러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했잖아요. 2012년 후보 시절에는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통일 대박론 그게 또 최순실이 써줬다니까 참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북한 붕괴론 얘기하면서 이게 확 돌아서서 우리도 좀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차분하게 다시 봐서 이게 지금 미국이 그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하고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멕시코 장벽 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명박산성이요?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진짜 친다면서요. 그러면은 어떡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 중심적으로 가면 우리도 우리 살 길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각자 도생해야 돼.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이런 솔직히 이런 전망까지는 아니고 이런 예상이 여러 가지 그 경제학자나 정치학자 사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특히 이제 그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건 시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그 노동 유연화, 그다음에 민영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득 불평등, 뭐 부의 격차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 월과 시기가 났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미국 시장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커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로버트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맞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라이히라는 그 미국의 어떤 그 경제학자, 아니면 그 옛날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했던 사람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그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소득 불평, 미국 내에서 이런 심각한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중산층의 몰락, 이건 특히 어떤 뭐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라이히 교수가 하는 얘기가 향후 한 십몇 년 내로 진짜 미국이 히틀러 이상의 어떤 그런 독재자가 출현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땡겨진 거예요. 사실상 트럼프가 사실상 그런 후보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런 그 경제학자의 사이에서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독일계인데. 그랬죠. 맞아요.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사회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정말 과거 어떤 그 예전에 그렇잖아요. 그 세계 2차 대전 포함해서 과거에 그런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때문에 터진 게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전쟁하지 말 잘 살아보자 나온 게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라는 게 나온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파생된 어떤 그런 세계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내지는 또 고립주의로 다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정말로 그 히틀러 이상 내지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까 그 라히 교수가 얘기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한테 사실상 미국 전 세계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사실상 핵무기 발사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눌러버려 확 그냥. 그러니까 뭐 그때도 북한 문제도 나올 때도 그 TV 토론이나 이런 나올 때도 뭐 얘기하는 게, 동북아 문제나 북한 뭐 그다음 이란 뭐 핵무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없고, 아니 문제 있으면 그냥 쳐 그냥 그럼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그냥 물론 이제 나중에 진짜 대통령이 돼서 어떤 조각이 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런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게 그분의 그 사람의 저변에 깔린 인식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미국만 잘 살면 다냐. 미국만 잘 살면 뭐해.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아야죠.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유럽하고 연대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미국의 이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미국 중심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미국의 결정에 이렇게 함께하고, 그래서 뭐 과도하게 친미하는 거 아니냐. 특히 외교관들은 북미국 통하지 않으면 엘리트 코스도 못 밟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리고 학자들도 전부 미국 갔다 와서 다, 그리고 다 같은 학교 출신 또 후배 끌어당겨주고 뭐 이러면서 전부 미국 연구자들만 많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세계를 못 보고 있어요. 맞아요.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제3세계는 이런 걸 잘 못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실제로 대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한미 FTA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아까 그 먹거리 결국은 경제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고, 또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결정적인 영향도 경제 문제였던 것이고, 지금 당장 뭐죠? 그 아까 말씀 멕시코에 국경 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그 뭐 설마 장벽을 칠까, 이건 좀 다른 문제고, 뭐 지금 기세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거 말고도 경제 장벽을 충분히 칠 수 있죠. 이미 공약을 했어요.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 값싼 어떤 나프타로 인해서 그 미국의 노동자가 일자를 잃기 때문에 멕시코 물건에 대해서 35%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중국 제품, 싼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 관세 해가지고 관세를 한 40% 이상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그래서 오늘 주가 보면 지금 현대기아차, 네. 기아차 주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왜 폭락하고 있냐면 기아차가 작년 9월에 멕시코에다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멕시코에다. 왜냐하면 북미 쪽에 수출하려고. 그렇죠. 예. 미국은 땅값도 비싸고 노동자 인건이 맞아요. 비싸니까 예, 멕시코에다 짓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특히 기아차는 작년에 또 멕시코에다 큰 공장을 지었어요. 새롭게 수십만 대 규모의. 그걸 작년 9월에 오픈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내년부터 제대로 막 팔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거기다 35% 관세를 딱 매겨요. 그러면 당장 팔려.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30% 관세를 매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 큰일이네 이게.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금 현대기아차 오늘 어제보다는 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좀 올랐지만 현대기아차 자동차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뭐 아직 정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 그 빅2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의 이런 빅2 경제 더더군다나 요즘 또 문제가 많잖아요. 되게 힘들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트럼프까지 곧바로 지금 영향을 주고 최순실 때문에 조사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게요. 큰일이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되면 국내 현대기아차에 있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내 공장 투자나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당연히 우리나라 그 지금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런 한편의 낙관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인데 내고가 되겠지. 네? 돈이 다 되면은 할 거야. 설마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맞아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세게 던지고 어쨌든 포퓰리즘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모으려고 막 던졌지만 막상 이제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 엄청난 맞습니다. 네. 자리이기 때문에 막상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후보 시절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어떤 선거판에서 어떤 그런 유권자들의 그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당의 공약과 또 그 공약을 이제 그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그 작용하겠죠.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작용하겠죠.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세계 경제나 국제 경제 사회에서 미국이 해왔던 어떤 스탠스가 완전 180도 바뀌면 그러면 미국 자체에서도 뭐 좋지는 않을 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앨런 그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제 정책은 의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의 영역이 별로 크지 않다. 네. 앨런을 누굴로 바꿀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금리를 동결할까? 또 인상할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트럼프가 할 미국의 경제 정책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기업가 출신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 누가 MBA 비유하도록.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분은 예전에 제가 뭐 상징적인 게 있어요. 요새 뭐 부동산 재벌이라니까 보면 트럼프 호텔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뉴욕에 가도 트럼프 호텔 그 금색 있고 라스베이거스에 가도 트럼프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라스베이거스가 대부분 다 그 호텔 밑에 카지노가 있어요. 대부분 다 카지노로 라스베이거스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카지노만 되면 그 관광객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유흥 레저 타운. 아이들도 와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게끔 노름도 하고 애들도 놀아라. 그렇죠. 바뀌는 그런 분위기래요. 근데 유독 그 라스베가스 엄청나게 많은 호텔과 카지노와 그다음에 그런 레저 타운과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트럼프 호텔만이 유독하게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고 제가 예전에 하지 않아요? 그 트럼프가 카지노도 하지 않아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 트럼프 없어요? 호텔은 카지노가 없습니다. 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그 아이랑 뭐 이렇게 쉴 때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안식을 갔다 왔잖아. 그때 가가지고 그때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가이드가 저도 이제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가이드가 왜 트럼프는 카지노 운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냐하면 호텔에 방 팔아서 그 돈 버는 것보다 카지노 운영에서 돈 버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카지노 운영하는데 트럼프는 왜 안 하냐면 그 흑인들 히스패닉 이 사람들이 와서 돈으로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신들 깨끗하고 호텔만 운영하고 백인들만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카지노 오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밤새 하고 뭐 담배 피고 막 그다음에 뭐 하고 그래요.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유색인종도 많고 왜냐면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뭐 유색인종이나 다 아시아계나 그 사람들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적인 거죠. 사실상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인식이 어떤 전형적인 어떤 고립주의와 인종주의와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무슨 저기 시계가 저기 뭐야 그 남북 전쟁 이전으로 깜짝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 트럼프 호텔을 딱 보여줘요. 저기 딱 있는데 정말로 이게 기본적으로 유색인종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옐로우들은 뭐 아무래도 뭐 냄새 나거나 심지어 그 지네도 냄새 나. 안 씻으면 다 똑같아. 그렇죠. 어디다 대고 냄새야? 맞아.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인식과 바탕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것이 그대로 경제 정책이나 공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씀하신 기업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세금은 무조건 줄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그 공약도 네. 모든 계층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세율을 깎아준다고 했어요. 힐러리는 고소득층한테는 좀 더 세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이었고 근데 안 됐지만 결국은 모든 세율을 전형적인 감세라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은 세금을 깎아내기를 싫어하잖아요. 줄 푸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데. MB도 그랬잖아요. 네, 감세로 MB도 인해서 그랬죠. 기업들한테 감세 정책. 네. 투자를 하게끔 되고 네. 그것이 다시 네. 사실상 어떤 뭐 톱다운 방식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운영 방향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아니 세금 걷지 말고 세금 최대한 적게 하고 기업인들이 거기 투자해서 돈 벌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 왜 그걸 거들라고 그래?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 기업들이 돈 벌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세율을 다 깎아준다고 하고 거기다 이제 기업들을 하여금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자리 만들겠다. 공공성은 없네요. 공공성은 저녁 사실상 있는 삶 이런 건 다 개나 갖다 줘라 이런 그렇죠. 거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더 열심히 일해라. 노동자는 더 세게 일해라. 대신에 내가 너희들 일할 수 있는 절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줄게. 혁명 나겠다. 아니 그래서 지금 네. 어제도 LA 그 타임스 그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거기 막 그 뭐 아직 우리나라 정도의 집회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클린턴 인정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막 집회 반트럼프 집회했어요. 집회도 LA 정도 막 일어나고 있고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슬람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과 이런 종교 문제까지 겹치면 되게 어떤 미국 내에서 이런 뭐 갈등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하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철저하게 아마 기업의 이익, 뭐 군산복 이미 이제 미국은 기업 사회 미국의 어떤 군산복합체나 네. 그런 어떤 로비리스트가 굉장히 합법화돼 있고 네. 기업의 이익이 되게 잘 대변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트럼프 이후 미국은 철저한 자국 내 기업의 이익과 그런 대변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참 남의 나라 일이지만 걱정이네요. 그 좀 큰 나라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큰 나라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헤매기 시작하면 세계가 위태로워지니까 정말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보면 감세 정책이 나을 결과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동안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걸로 도움도 많이 그렇죠. 받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되면 미국 자체가 굉장히 가뜩이나 개인주의가 심각한 그렇죠. 나라인데 그게 더 심각해지고 또 백인 우월주의 그렇죠. 뭐 이런 거 막 생기고 뭐 아우 정말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우 아줌마 너무 걱정돼. 캐나다 이민청의 웹사이트가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막 전부 다 네. 순간적으로 한 4년이나 5년 동안 좀 피해가 있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그 나라 정도로. 총리 괜찮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은 완전 정반대의 지금 이제 시스템과 사회 네. 시스템과 네.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캐나다의 그 트루도 총리나 네. 그 조각들은 전부 다 네. 전형적인 어떤 그렇죠. 네. 다른 사회 시스템을 그러니까 건드는 거죠. 트루도 총리한테 왜 여성을 절반으로 하냐 그랬더니 왜 안 돼? Why not?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말 세계를 2015년 깜짝 놀라. 맞아요. 2015년인데 왜 그러냐 이랬는데 그렇죠. 거기는 지금 여혐에다가 인종에다가 또 음담 종교 패설에다가. 차별에다가 음담 패설에다가 성추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수준이 이런 거였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된 이런 측면도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바마를 만들었던 미국 맞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미국 국내 문제가 심각하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저희 한미 FTA 얘기 살짝 했습니다. 한미 FTA도 지금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대놓고 한미 FTA는 이미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트럼프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는 한미 FTA가 우리 예전에 항상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미국의 거의 입장이 거의 다 반영된 한미 FTA라고 저희들이 항상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한미 FTA가 제대로 정말로 운영이 되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법률, 사회 뭐 전반적인 부분에 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화되는 네네.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고 트럼프의 비판은 단순합니다. 한미 FTA를 가지고 미국 시장 아까 자동차, 네. 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장이 뺏기니까 한미 FTA를 그냥 이걸 좀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 이쪽 주가가 폭락한 이유도 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한미 FTA에서 그나마 좀 땄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 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좀 더 접근을 좀 용이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미국 차는 우리나라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죠. 예. 큰 차에 뭐 연비도 안 좋고 요즘에 한국 차나 독일 차나 일본 차 얼마 좋은데.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독일 차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독일 차를 되게 많이 일본 차가 타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도요타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비도 떨어지고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에서 기름값 싼 나라에서는 당연히 큰 차에 뭐 그런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기름값도 비싸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나라에서 미국 차가 별로 이득이 없어요. 탈 이유가 없죠. 그래놓고 이제 미국에서는 왜 너네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 수백만 대씩 차를 팔면서 왜 한국의 너네들은 왜 우리 미국 차를 안 사주냐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트럼프는 무조건 한미 FTA는 재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 타지 말고 포드 타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포드 타고 GM 타고, 해라. 그걸 해라. 그리고 무조건 뭐 이제 의무 할당량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아마 그런 이제 그 관세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세 올리겠다. 내지는 사실상 한미 FTA 조약 내용 다 폐기하고 다시 하자라고 할 수 있을 큰 거죠. 그 예컨대 만약에 그렇게 물론 이제 협상을 잘 해봐야 되겠지만 한미 FTA를 재협상해서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이제 축소당하게 된다면 그밖에 다른 이득은 없겠습니까? 이를테면 의료 뭐 개방이라든가 뭐 좀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의 개방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히려 그게 또 다 나쁘기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엇갈릴 수도 있고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일단 그 트럼프의 주장대로 만약에 뭐 자동차였던 협상의 부분이 돼가지고 미국 쪽의 입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향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만약에 트럼프의 공약과 이런 재협상에 의해서 자동차 시장이 축소가 되면 그 손실 수출 쪽의 손실만 한 269억 달러라면 되게 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269억 달러면 글쎄요 지금 몇십 조? 몇 조 되겠죠? 네. 지금 아주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내부 일자리만 지금 한 24만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자동차 오케이 뭐 일정 부분 양보하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양보했던 부분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한 의료시장 개방을 좀 더 다시 우리 거로 하고 농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쇠고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뭐 법률시장 개방. 미국 속이 잘 안 팔려요. 그렇죠. 법률시장 포함해서 2008년 이후에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 소비자에서 보면 그 제품의 경쟁력이 요즘은 굳이 이게 미국이든 뭐 거의 대일상 세계가 뭐 다 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이 좋고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면 사죠. 그리고 더 이상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이런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국산이 좋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공산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중국 제품이 다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중에 그래서 무조건 미국 걸 사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신 미국 스스로가 알고 미국 기업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표 내지는 유권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일자리 향후에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4년 후에 또 다시 또 그 선거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얘기도 해요. 아유 4년이나 하겠어 탄핵될 거야.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진짜 정말로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뭐 누구 말도 잘 안 듣는 캐릭터라서 이 양반이 막 그냥 도발적으로 저돌적으로 해서 사고 세게 치면 그 다음에 되겠냐 이게 감당이. 그러니까요. 세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NSC 회의를 주재했는데
뭐 확고한 굳건한 한미 동맹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또 축전도 보내시고 답변이 왔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의 대응책, 대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지금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막 금융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기획재정부나 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나름대로 네. 경제부처 움직이고 뭐 대응을 뭐 책을 뭐 마련하고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어제 몇 분 그 전화를 좀 돌려서 지금 뭐 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당황한 거야. 네. 아니 이게 아니,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면서 지금 사실상 지금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지금 멘붕이야. 국정이 지금 사실상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이거 경제부처도 마찬가지. 사실상 이 사람들 손 놓고 있어요. 그 그러다가 유일호 부총리 어떻게 집에 가야 지금 되는데 붕 떠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근데 너무 많아. 아까 김종대 붕 떠 의원이 있어. 얘기한 정말 재밌었어요. 총리가 셋이라는 거야 지금. 아, 첫 번째 끝났는데 집에 못 가고 있는 그 있네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출근만 하고 계신 분이 김병준. 계세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지금 새 총리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네, 네, 네. 후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한 총리 후보가 100에서 200명 정도 돼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게 되냐고. 대통령은 저렇게 앉아 계시고 국정은 혼란이고 지금 미국에서 경제부총리 트럼프는 됐고 윤종용 금융위원장이 지금 경제부총리 임종용. 임종용이죠. 예. 임종용 지금 금융위원장이 지금 후보 됐잖아요. 내정자로 좀 돼 있죠. 그 방금 속보 들어왔는데 새누리당이 빨리 임명 절차 밟자 이렇게 임종용이라도, 했다는데 근데 임종용 이거 그 위원장 하기가 참 그런 게 이분 또 최경환 인맥이고 맞아요. 조만간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자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얘기들이- 부분이 또 뭐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막 아니 그러니까 경제 아까 말씀한 정치뿐만 아니라 막 경제도 이게 지금 누가 지금 그 컨트롤 잡아가지고 컨트롤 차원지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없어요. 물론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럴 때는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만 생각하고 국가 이익 지금 전체 그 한반도 남단의 전체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잖아요. 경제 불안, 안보 불안 이렇게 심각한데 싫어. 아니, 나 진짜, 검찰에 모든 주사는 맡겨. 그리고 내가 국정은 할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다른 맞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기가 쉽죠. 아니 뭐 그 총리를 지명하시면 내지는 뭐 김병준 뭐 총리 내정자도 말을 했지만 뭐 경제와 사회 부분은 뭐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언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명권은 헌법에 다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헌법에 1년 4개월인데 맞아요. 마음 바꿔서 됐거든. 이렇게 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인 게 이 혼란 속에서도 팟짱 들으시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계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하야 정국 속에서 네. 이 정치 리스크나 뭐 딴 나라 같았으면 밀란 났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으니까 그 촛불 집회하는 거 보세요. 질서 정연하게 쓰레기까지 싹 정리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이게 보통 국민의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저도 기사 썼습니다만 그 와중에 일부 그게 아마 약간 뭐 움직이는 뭐 댓글 부대처럼 그 있잖아요. 차은택 씨도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댓글 부대를? 이번에 저번에 광화문 집회도 네. 일부 그때 석란이라는 어떤 그 누리꾼이 그 찾아서 조사해야 돼요. 경찰 맞습니다. 조사해야 돼. 왜 안 맞아요. 해요? 그런 그러니까요. 일을 해야지. 예. 옛날에 2005년에 그 맨체스터 네. 그 다 우리 영국에 본 있는 사진이잖아요. 영국 사진. 그거 그 완전히 그 쓰레기장 사진을 갖다 그럼. 지금 완전 광화문 집회 현상이었던 것처럼 네. 올려놓고 네. 쓰레기 치우라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 열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얼마나 깨끗하게 그러니까 했는데. 박 시장이 뭔 막 소리야. 예. 페북에 그리고 또 그걸 또 누리꾼들이 또 그 당시에 보도 원본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또 반박하고 네. 근데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애들도 다 이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SNS를 하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모토로 했던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현실이 됐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전부 사실상. 올리는 거야 다니면서. 맞아요. 뭐 누가 막 헛소리 올리면 참, 제가 현장이거든요. 이러면서 다 올려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래요. 요새 뭐 네, 올리면은 막 1,000건, 2,000건 맞아요. 막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수평적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서로 상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국민으로서 이게 딱 쓰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 검찰 조사나 이런 거 보면 그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태블릿 PC든 같은 거는 예. 그 남아 있는 그 뭐 문자, 자료, 카톡,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미 예전 같았으면 뭐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시간과 내용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진술도 막 나오던데요. 안종범 수석 막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시켜서 했다고 다. 이야 모릅니다 이러더니 뭐 전부 줄줄이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네. 여러분 곁에는 팟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로 성실한 네. 또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잖아요. 네, 우리 그럼요. 선조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정말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맞습니다. 맞죠? 네. 자뻑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